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신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껴안았죠.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도망가라고. 자신은 여기 남겠다고 말하면서요. 이 여인이 낳을 아이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태무진, 나중에 세상이 징기스칸이라 부르게 될 소년이었죠. 하지만 정복자가 되기 전 그는 겁 많고 약한 아이였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으며 형을 살해했고 포로가 되어 목에 칼을 차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소년이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징기스칸의 이야기는 사실 그의 어머니 헐룬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전사가 헐룬의 부족을 찾아와 선물을 바쳤고 몇 년간 함께 살다 결혼했죠. 초원의 전통에 따라요. 남편의 고향으로 향하던 중 외딴 산골짜기에서 사냥꾼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냥꾼들은 결혼 예물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초원에서 두 번째로 흔한 방법을 택했죠. 납치였습니다. 헐룬은 남편을 설득해 혼자 도망가게 했어요. 자신이 남으면 사냥꾼들이 정신이 팔려 남편이 탈출할 기회를 얻을 테니까요. 전설에 따르면 떠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초원의 전통에서 사람의 냄새는 영혼의 일부를 구성하거든요. 이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헐룬은 예수게이라는 남자와 살게 되었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예수게이가 전투에서 죽인 전사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매우 겁이 많았거든요. 개를 무서워했고 이복 형제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한 번은 부족이 이동할 때 그를 잊고 두고 가기까지 했죠. 8살이 되자 아버지는 그를 장가보낼 가족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여정 중 작은 게르에 들러 쉬었는데 그 집에 보르테라는 딸이 있었어요. 협상 끝에 태무진은 몇 년간 이 가족을 위해 일하기로 했고 보르테와 약혼했습니다. 돌아가던 중 예수게이는 축제를 벌이는 전사들을 만났어요. 한 전사가 그를 알아봤죠. 자신들의 동료를 죽인 남자라는 걸요. 복수를 위해 몰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독은 즉시 죽이지 않았지만 예수게이는 간신히 야영지로 돌아갔고 결국 죽었어요. 태무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두 아내와 7 아이는 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헐룬은 말에 올라 수 킬로미터를 달리며 부족을 쫓아갔지만 소용없었어요. 한 노인이 전사의 가족을 버리다니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대가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 순간이 태무진을 영원히 바꿔놓았죠. 그날 밤 부족은 가축을 훔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헐룬이 다시 한번 가족 전체를 구했어요. 며칠 동안 식량을 찾아다녔고 아이들은 바늘을 구부려 낚싯바늘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화살을 만들어 쥐와 새를 사냥했습니다. 뼈를 신발에 묶어 스케이트를 만들어 얼음 위에서 동물을 사냥하기도 했죠. 태무진은 생존 기술과 근본적인 전술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태무진의 형이 가족의 리더 행세를 시작했어요. 태무진이 잡은 물고기와 쏜 새를 훔쳤죠. 화가 난 태무진과 이복 동생 벨구테이는 어머니에게 찾아갔지만 헐룬은 서로 싸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형을 찾아가 화살로 쏴 죽였어요. 태무진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격노했지만 이후 태무진은 논쟁의 여지 없이 가족의 리더가 되었죠. 몇 년 후 예수게이의 옛 부족이 태무진을 잡으러 왔습니다. 복수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태무진은 붙잡혀 목에 무거운 나무 칼을 채워줬어요. 하지만 축제가 열리는 날 밤 칼로 간수를 기절시키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 숨어 나무 조각만 수면 위로 내밀고 숨을 쉬었죠. 한 젊은이가 그를 발견했지만 조용히 하라고 속삭이고 떠났어요. 이 친절함을 태무진은 절대 잊지 않았고
나중에 칸이 되어 그 남자를 찾아내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탈출 후 태무진은 약혼자 보르테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르테의 아버지는 혼수품으로 귀한 검은 담비 모피 코트를 주었죠. 태무진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옛 맹우 토오릴칸을 찾아갔습니다. 토오릴칸은 모피에 감명받아 태무진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날 새벽 메르키트족 300명의 전사가 말을 타고 태무진의 야영지로 돌진했습니다. 한 노파가 땅에 머리를 대고 자다가 말발굽 소리에 깨어 경보를 울렸어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무진과 그의 가족은 말에 올라 도망쳤지만 보르테는 뒤에 남겨졌죠. 그들은 보르테를 발견하고 추격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헐룬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였거든요. 태무진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오릴 칸에게 도움을 청했고 칸은 2만 명의 전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옛 친구 자무카의 도움도 받으라고 제안했죠. 자무카는 이제 자신의 부족을 이끄는 칸이 되어 있었고 6천 명의 기병을 추가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토오릴과 태무진이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무카의 1만 5천 마리 말은 하루에 2천 헥타르의 풀을 먹어치우고 있었고 병사들은 점점 불안해졌죠. 자무카는 경로했습니다. 이것이 태무진과 자무카 사이 균열의 시작이었어요. 합친 군대는 적 야영지로 향했고 전투에서 승리해 보르테를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보르테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죠. 태무진은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첫째 아들 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승리 후 태무진의 명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무카와 함께 야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자무카는 전통적인 부족 방식과 혈통을 중시했지만 태무진은 능력주의를 추구했거든요. 결국 두 친구는 갈라섰고 초원의 부족들은 선택해야 했죠. 이 시점부터 태무진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무카는 처음에 더 강력했습니다. 한 전투에서 태무진의 군대를 격파하고 포로들을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삶아 죽였어요. 이 잔혹함은 역효과를 냈고 많은 이들이 태무진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태무진은 적들을 무찌르면서도 전사들을 자신의 군대로 흡수했어요. 배신자는 가차없이 처벌했지만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관대했죠. 한 전투에서 태무진의 말이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투 후 누가 쐈는지 묻자 한 적군 전사가 앞으로 나와 인정했어요. 죽을 각오로요. 하지만 태무진은 정직함에 감동해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제베라는 이름을 받은 그 전사는 태무진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죠. 태무진은 또한 주르킨 부족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르킨의 레슬러 부리가 벨구테이에게 상처를 입혔거든요. 태무진은 주르킨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남은 주민들을 자신의 부족에 통합했어요. 잔치를 열어 부리에게 벨구테이와 레슬링을 시켰고 부리는 태무진의 분노가 두려워 일부러 졌습니다. 하지만 벨구테이가 패배한 부리의 등을 부러뜨렸죠. 항복하고 충성하면 보상이 있지만 배신하면 자비가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1201년 자무카는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 구르칸, 즉 보편적 통치자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수여했어요. 토오릴칸의 숙부가 가졌던 고대 칭호였죠. 자무카는 태무진뿐 아니라 토오릴도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투가 벌어졌고 샤먼들이 의식용 북을 두드리자 거대한 뇌우가 몰려왔어요. 양측 모두 이것을 태무진을 지지하는 샤먼의 영향으로 여겼고 자무카의 많은 전사들이 탈영했습니다. 태무진은 자무카에 충성하는 한 부족을 추격했는데 전투 중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아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 덕분에 다음 날 아침 회복했고 그 부족은 대부분 밤에 도망쳤죠. 태무진은 지도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나머지를 통합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도와준 가족도 찾아내 해방시켰어요. 1202년 노령의 토오릴칸이
태무진을 타타르족 정복에 보냈습니다. 태무진은 혁명적인 변화를 도입했어요. 전통적인 몽골 습격은 전사들이 약탈에 정신이 팔려 혼란에 빠지고 적의 반격에 취약했거든요. 태무진은 완전한 승리가 달성될 때까지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약탈품은 태무진에게 가져와 산악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나누듯 재분배되었죠. 전투에서 미망인이나 고아가 된 이들에게도 몫을 할당했어요.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요. 이 시스템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타타르족을 두 번째로 격파했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얻었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타타르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쿠릴타이를 소집해 해결책을 논의했고 잔혹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든 타타르 남성을 수레 옆으로 걷게 하고 바퀴를 고정하는 린치핀보다 키가 큰 남성은 모두 처형했어요. 나머지 남성과 가족은 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죠. 태무진은 또 다른 고대 전통을 폐지했습니다. 전사들을 10명씩 편성하고 다양한 출신과 혈통을 섞었어요. 혈족 집단이 아니라 부대로 싸우게 함으로써 고대 혈통과 민족 정체성을 깨뜨렸죠. 10개 분대가 100명 부대를 만들고 10개 100명 부대가 1000명 대대를 만들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부족민은 공공봉사를 해야 했어요. 가축 돌보기, 연료 수집, 요리, 무기 수리, 음악 연주까지요. 혈통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족을 위해 일하고 보상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태무진은 몽골인의 고향으로 폐쇄된 영토를 지정했어요. 젊은 시절 적에게서 숨었던 신성한 장소였죠. 거의 20년의 노력 끝에 태무진은 대부분의 몽골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자무칸은 여전히 큰 위협이었죠. 토우린 칸이 나이가 들자 태무진은 자신의 장남 주치와 토오릴의 딸을 결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후계자 인정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토오릴의 장남이 질투심에 아버지를 설득해 거절하게 했어요. 토오릴은 군사적 대응이 두려워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바꿨다며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태무진을 혼자 오라고 초대했죠. 태무진이 소규모 무리와 함께 출발했을 때 동맹 하나가 급히 달려와 경고했어요. 토오릴이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태무진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압도적으로 열세였고 싸울 여유가 없었죠. 소규모 무리에게 사방으로 흩어지라고 명령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외했을 때 소수만 남아 있었어요. 일부는 공황 상태로 탈영했고 다른 이들은 초원에서 길을 잃었죠. 남은 소수는 외딴 유배지에서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수만 명의 추종자들에게 전령을 보내 집결하라고 명령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따랐습니다. 지도자와 떨어져 있었지만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며 모인 거죠. 이것이 태무진의 새로운 규율과 사회 구조의 효과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은 길 곳곳에 신선한 말까지 남겨놔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어요. 한밤중에 태무진의 군대는 적 야영지를 완전히 포위하고 토오릴의 궁정을 덮쳤습니다. 토오릴과 자무칸은 싸움을 피해 나이만족으로 도망쳤죠. 토오릴은 국경에서 경비병에게 죽임을 당했고 자무칸은 살아남았습니다. 태무진은 이제 자무카의 마지막 동맹으로 눈을 돌렸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전투가 왔습니다. 태무진의 새로운 군사 조직이 전면전에서 시험대에 올랐어요. 10명 분대가 새벽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진했고 적은 얼마나 많은 병력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대는 공격 후 즉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 보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몇 시간의 기습 공격 후 태무진은 긴 전열로 진격했어요. 전사들이 화살을 쏜 뒤 다음 줄 뒤로 물러나면 교체 병력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긴 얇은 선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태무진은 다시 전술을 바꿔 좁고 깊은 대형으로 적 전선을 뚫었어요. 승리는 신속하고 완전했습니다. 자무카는 다시 도망쳐 숲에 숨었죠. 결국 자무카의 부하들이 그를 배신해 태무진에게 넘겼습니다. 태무진은 배신자들을 처형했어요.
주인을 배신한 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요. 자무칸은 명예로운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죽여달라고요. 초원 전통에서 사람의 피는 그 영혼의 일부거든요. 태무지는 옛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자무칸은 등뼈가 부러져 죽었고 태무지는 그를 명예롭게 묻어줬어요. 1206년 모든 몽골 부족이 모여 쿠릴타이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을 징기스칸, 위대한 칸으로 선출했죠. 칸이 된 후 징기스칸은 몽골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군대를 십진법으로 조직하고 능력에 따라 장교를 임명했어요. 문자가 없던 몽골에 위구르 문자를 도입했고 법전을 만들어 도둑질과 납치, 간통을 금지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죠. 이 모든 개혁은 몽골을 정복을 위한 완벽한 기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정복 대상은 서하였고 그 다음은 금나라였어요. 몽골 기병대는 중국 공학자들을 포로로 잡아 투석기와 공성 무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징기스칸은 심리전의 대가였죠. 항복하는 도시는 자비를 베풀었지만 저항하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했어요. 가장 야심찬 원정은 서쪽이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이 몽골 상인들을 살해했거든요. 징기스칸은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호라즘의 샤가 사절들을 모욕했죠. 징기스칸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호라즘은 더 많은 병력과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몽골군의 기동성과 전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위대한 도시들이 정복되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죠. 일부 도시는 너무 철저히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은 계속 서쪽으로 진격해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남러시아까지 갔어요. 유럽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적과 마주했습니다. 각 도시를 정복한 후 징기스칸은 서기들을 보내 민간인을 직업별로 분류했어요. 의사, 천문학자, 판사, 엔지니어, 교사, 장인,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찾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찾았습니다. 몽골인들은 전쟁과 목축, 사냥 외에는 어떤 공예도 실천하지 않았거든요. 제국의 모든 숙련된 작업은 정복당한 사람들이 했죠. 하지만 한 집단만은 자비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부유층과 권력자들이었어요. 유럽과 중동의 기사도적 전쟁 규칙에서는 귀족을 보호하고 몸값을 위한 인질로 삼았지만 몽골인들은 그런 예의 범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을 막기 위해 적의 귀족들을 찾아내 제거했어요. 귀족들은 몽골에게 아무 가치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래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거든요. 귀족층을 제거함으로써 적의 사회 체계를 참수한 겁니다. 1220년대가 되자 징기스칸은 60대였고 권력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복자로서 완벽했던 그는 아버지로서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아들에게 제국의 일부를 제공하려 했지만 다음 위대한 칸을 선택해야 했죠. 가족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두 장남 주치와 차가타이는 서로 긴장하고 퉁명스러웠어요. 셋째 아들 오고데이는 회의에 약간 늦게 도착했고 약간 취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장남 주치에게 먼저 말하게 했는데 이는 주치가 후계자라는 암시였죠. 차가타이는 동의하지 않았고 주치가 대답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주치가 형제에게 달려들어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을 시작했어요. 징기스칸은 싸움을 말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던 시절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해해달라고요. 서로를 존중하라고 명령했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도 지속될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타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가족은 차가타이도 주치도 아닌 온화하고 선량하며 술을 좋아하는 오고데이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의했어요. 징기스칸은 각 아들에게 개인 영토와 가축을 분배하고 주치와 차가타이를 분리해 영토의 정반대 끝에 왕국을 주었습니다. 이 시련은 원정의 나머지 기간에 먹구름을 드리웠어요.
징기스칸은 자신이 죽은 후 제국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예리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국과 통일 추구에 너무 집요해서 가족을 소홀히 했던 거죠. 두 장난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들을 공동으로 원정에 배치했지만 두 형제 모두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 때문에 원정은 6개월이나 늘어났죠. 몽골 포위전으로는 전례 없는 시간이었어요. 결국 도시를 땅에 불태우고 물에 잠기게 해서 완전히 파괴했고 약탈할 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1222년 몽골 정복이 현대 파키스탄의 물탄시에 도달했어요. 징기스칸은 비단 생산의 중심지인 북인도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를 막아선 새로운 적을 만났죠. 몽골군이 건조하고 추운 산악 지역을 떠나자마자 전사와 말 모두 병들고 약해졌습니다. 초원의 극한 추위와 더위에 잘 적응했던 몽골 활은 습한 공기에서 약해지고 정확도를 잃었어요. 몽골군은 철수해야 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익숙한 기후로 돌아가면서 막대한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이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라즘 제국 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대부분을 몽골 지배 아래 두었죠. 축하하기 위해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큰 사냥을 명령했어요. 수만 명의 병사가 거대한 영토를 포위하고 여러 방향에서 수렴했습니다. 사냥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단순한 축하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징기스칸은 이것을 아들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로 원정을 마무리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승리한 몽골군은 정복의 열매를 목격했습니다. 염소와 야크의 젖을 짜던 소녀들이 이제 비단을 입고 있었고 평생 금속을 본 적 없던 노인들이 상하 손잡이가 달린 다마스쿠스 강철로 고기를 자르고 있었죠. 하지만 징기스칸은 이런 삶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복을 멈추고 싶지 않았거나 어쩌면 멈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하를 정복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칸으로 선출된 후 처음 정복한 나라였죠. 서하는 호라즘 침공 때 군대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징기스칸의 이야기는 매우 갑작스럽게 그리고 매우 신비롭게 끝이 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느 정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일부는 고비 사막을 횡단해 서하와 싸우러 가던 중 야생마를 잡으려다 말에서 떨어져 내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설은 성노동자에게 암살당했다거나 번개에 맞았다거나 독살당했다거나 서하 왕이 건 마법 주문에 죽었다고도 해요. 마르코 폴로는 심지어 위대한 칸이 무릎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고 보고했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서하에 대한 몽골의 승리 직전 징기스칸이 조용히 죽었다는 것이죠. 행렬이 징기스칸의 시신을 실은 단순한 수레와 함께 몽골로 향했을 겁니다. 말총 깃발이 앞장섰을 거고 행렬 뒤로는 느슨한 고삐와 빈 안장을 단 그의 말이 따랐을 거예요. 그는 무덤을 표시하는 기념물도 없이 고향 땅에 익명으로 묻혔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전쟁을 지저분한 부족 간 약탈 체제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여러 전선에서 벌어지는 대륙 간 전쟁으로 변모시켰어요. 그의 전장 기술은 중세 유럽의 무겁게 무장한 기사들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조직적인 부대로 움직이는 훈련된 기병으로 대체했습니다. 전장에서 속도와 기습을 훌륭하게 활용했고 공성전을 완벽하게 만들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시대를 끝냈죠. 그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거리를 넘어 싸우는 법뿐만 아니라 수년, 수십 년, 그리고 결국 3대에 걸친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 원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통치 후손은 1920년 소련 혁명의 물결에 폐위될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권력을 유지했어요. 징기스칸은 또한 잔인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통해 달성되었죠. 몽골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고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했어요. 중국의 공성 무기, 페르시아의 행정 체계, 위구르의 문자를 빌려와 자신들의 정복 기계에 통합했죠. 하지만 그들의 전술은 세계 일부 지역을 오늘날까지 인구가 줄어든 상태로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분명히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린 태무진이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폭력적이며 용서 없는지를 처음 배운 순간부터 절실히 원했던 것이었죠. 친절을 베푼 노인이 창에 찔려 죽는 걸 목격했고 살아남기 위해 형을 죽여야 했던 그 소년은 이 잔혹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고문과 납치, 약탈을 근절했습니다. 법을 만들었고 질서를 세웠죠. 하지만 그 대가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었고 완전히 사라진 문화들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질서는 항상 칼날 위에 놓여 있었죠. 피로 산 평화, 무력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징기스칸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지, 더 나쁜 곳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겁 많던 소년 태무진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결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